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며 비교적 간단한 옥중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여전히 고심 중인데요.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어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내놓은 윤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부터 좀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한없는 고마움의 표정을 지으시고 나는 건강하다, 잘 있다는 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예, 이제 탄핵 심판 선고만 앞둔 만큼 나름의 좀 결집을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내용이 감사하다, 건강하다, 그리고 이 국민들이 비상위기를 알아준다면 나의 고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름의 좀 수위를 조절했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게 보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여의도와 광화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황을 파악을 해봤는데요. 정말 예.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군중이 모였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기자 생활을 좀 오래 한 편입니다만은 제가 취재한 그 가장 많은 군중이 모였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예. 비교적 그 대통령의 메시지가 간단한 거 아니냐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미 최후 변론에서 67분이나 할애를 해 가면서 조목조목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비상계엄의 어떤 그 배경이라든가 탄핵 절차의 부당성 이런 것들은 67분의 최후 변론을 통해서 충분히 짚어주었기 때문에 어제는 긴 메시지가 필요 없고 저는 나는 잘 있다 이런 것보다도 고마움, 감사의 방점이 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이 날씨도 어제 비가 왔죠. 그리고 또 이 생업을 제쳐두고 수십만,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적으로 500만 인파가 운집을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 아주 역사적인 그런 그 집회였는데요. 거기에 참여해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함께 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수위 조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같이 계속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중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숨은 메시지도 포함이 돼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서영주 부대변인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거는 한 3만에서 5만, 많으면 10만 정도의 본인의 내일 안의 행위에 대해서 동조하는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런 지지층에 대한 호소밖에 안 남았죠. 본인은 대통령이잖아요. 5천만 이상의 국민들을 대변할 대통령이라는 직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본인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일 안의 소용돌이 속에 대한민국이 이토록 혼란스러운데 뭐가 고맙죠? 뭐가 감사하죠? 같이 예를 들면 망가져줘서 고맙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3월 1일 날 3.1절의 고귀한 이 독립의 정신을 기리고 헌법 정신을 기려야 될 날에 헌법을 파괴했던 이 내란의 상황 때문에 국론이 분열돼서 탄핵을 찬성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는 게 보기 좋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직이 있다면, 아직까지 직에 대해서 판단 안 받았다면 겸허하게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나라의 국론을 일으키지 말고 여러분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과격한 행동하지 말고 법치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십시오.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들이 대통령의 어떤 자세인데 그냥 대통령의 직을 이미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가 감사한지 고마운지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신중하게 용어 선택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란 여부, 위헌 여부를 곧 헌재에서 심판할 거 아닙니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이다 단정짓는 거는요. 그거는 적절치가 않죠. 형사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인데 아예 내란 공범 그리고 또 국민의힘을 그렇게 내란 공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거는 그들의 희망 사항입니다. 이미 헌재라든가 또 다른 일반 법원에서 내란이 적절한 표현이냐 내란이 아니냐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주실 거로 믿습니다. 용어 선택을 좀 신중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음으로써 대한민국을 내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그 책임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과 성찰과 대통령으로서의 품이 높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내일 안에 우두머리 예. 혐의는 사실입니다. 예. 자, 이 감사의 표현을 두고도 두 분의 해석이 이렇게 명백히 갈리는데, 자, 그런데 관련해서 당초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또 뭐 그런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고 또 선을 네. 긋기도 하더라고요. 릴레이 단식은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부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그런데 릴레이 단식이라는 게 이제 하루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걸 또 가지고 하루 하는 것이 간헐적 단식이지 그게 무슨 단식 투쟁이냐 이제 이런 예.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의 어떤 그런 그 희화가 돼가지고 그런 빌미를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릴레이 단식은 없던 일로 하고요. 이 박수영 의원은 그럼에도 저는 계속 원래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어제부터 단식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도 단식이 이어지는데요. 네. 개인적으로는 최대행과 박 의원은 행시 동기라고 합니다. 뭐 아주 막역한 그 사이인데 그럼에도 개인적으로 뭐 전화를 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자 적절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친한 친구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가장 극한적인 투쟁이죠. 단식이 며칠간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식을 했다고 이렇게 저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짚어볼 팩트 체크가 있습니다.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자꾸 국회 추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국회 추천을 빙자한 민주당 추천입니다. 이거는 국회가 헌재에 보낸 서류에 돼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사인만 들어갔고요. 국민의힘의 어떤 어떠한 직인이라든가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송부한 서류지만 그것은 민주당만 사인한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마은혁 재판관을 국회에서 임명을 했는데 왜 도대체 안 하느냐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 저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은 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국회 추천이다라는 것은 아니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국회 추천이 돼 있는데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한 명도 민주당 인사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이 상황 파악이고요. 그것이 바로 팩트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국회 추천이 아니라 네. 민주당 추천이다. 짧게 반론. 그건 헌재에서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충분히 헌재 얘기를 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헌재가 국회에서 양당 간의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공문서를 판단한 겁니다. 뭐 판단한 거에 대해 존경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할 거 있겠습니까? 이미 주장한 거를 헌재가 판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론의 가치는 없다. 그래 말씀드립니다. 예, 자 마은혁 후보자 외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지금 이제부터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바뀌면 녹취가 있을 경우에 이 녹취를 하나하나 다 들을 경우에 이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를 녹취록을 읽는 걸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네, 분명히 영향을 받죠. 지금 저 민주당 쪽에서 마 재판관을 강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도 사실은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든지 인용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거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는 이 헌재도 마찬가지고 또 윤 대통령 이런 모든 재판에 당연히 말씀 나누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형사재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상황인데요. 글쎄요, 이 대목에서 마 재판관이 혹시라도 이전에 판결, 선고 이전에 임명이 됐나 손치더라도 선고에 참여하기는 물리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공판 갱신 절차가 간소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대략 3월 15일 안팎의 선고 예정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마 재판관이 혹여라도 재판관에 임명이 되더라도 선고에 영향을 끼칠, 물론 저쪽에서는 당연히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마 재판관을 강행을 하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공판 갱신 절차가 이번 마 재판관에 미치는 영향은 이재명 후보의 형사 재판보다는 영향을 덜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미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니 이게 이제 왜 저는 헌재로 이걸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측도요. 그러니까 뭐 온통 그 국민의힘 머리 쪽에는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것 같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해서 기각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만 있어요. 대한민국 법관 원칙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는지 생각이 드는 게 이건 조희연 대법관이 형사 이 재판에 있어서의 신속성,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서 마련된 것이고요. 오랫동안 논의한 끝에 된 것입니다. 우연히 일치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에 있어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 형사 소송 규칙 개정되면 더 불리하죠. 민주당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부가 바뀌어도 그 녹취 부분들을 다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부분들이 재판관이 그거를 특정 부분만 받고 나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헌재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규칙을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준용을 하는 거죠. 준용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참고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는 만약 재판관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탄핵 심판에 참석시키고 말까는 헌재의 재판관들이 평일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안에 들어왔을 때는 이 조항을 적용할지 안 할지도 또 헌법재판관의 8명의 평일을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부분들은 헌재에서 알아서 결정한 부분이고 형사소송 규칙 자체도 헌재에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즉시로 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즉시로 임명했다면 만약 재판관에 대해서 재판에 참여시킬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안 시킬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참여시킨다면 이 형사소송 규칙에 따른 형사법을 적용할 건지 준용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한 만큼 헌정을 문란하게 만드는 행위들을 너무 오랫동안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 대표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이 대표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5개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지금 발등에 불은 아무래도 공직선거법 2심일 텐데, 자, 2심도 2심이지만 관건은 대법원 선고식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행여라도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3월 26일이죠. 예, 지금 2심 선고일이. 예, 2심 선고일이 현재로서는 3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633 원칙은 이제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2심에서 3심도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물론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대원칙만 세워놓은 건데 그렇다면은 3월에서 6월 26일까지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서 3월 중순 또는 3월 말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은 이제 5월 중순 내지 5월 말이 그 대선 날짜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5월 말과 6월 말, 5월과 6월 이 대선과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대법원 이 결정 이것을 두고 아마 2심 판결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나면은 아마 이재명 후보에게도 민주당에도 그 한 달 동안은 거의 대혼란의 도가니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그대로 이재명 후보를 밀고 가야 되느냐 또는 일각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도 플랜 B를 만들어야 된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도 당선자 신분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여러 가지 지금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시기가 한 달도 채 안 남. 무엇이 문제고 이것이 뒤에 재판 이재명 후보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은 지금 복잡한 함수관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도 속이 아닐 것이다. 이 하루하루의 어떤 셈법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 밖에서는 사법 리스크, 당 내에서는 비명계 통합이 지금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시작으로 김동연 경기지사까지 차례로 비명계 인사들을 만났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통합에 한 발짝 다가섰습니까? 그렇죠. 이 당내에서 통합과 포용하는 그런 행보들은 첫 단추를 잘 끼웠다고 봅니다. 순차적으로 당내 일들은 이재명 대표와 당의 여러 가지 중진과 향후의 대선에 경선에 참여했을 만한 후보군들이 만나서 뭔가 생산적인 그리고 민주당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참
의미 있는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라는 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게 뭐 숙제나 문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민주당이 조금 더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 이제 첫 한 줄을 끼웠기 때문에 재뿌리고 싶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제가 뿌리기 전에 이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집단지성을 통해서 정말 이 내일 안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 정말 국가의 혼란, 경제 민생의 추락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게 맡겨주면 제대로 이걸 바로잡겠다라는 국민적 신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죠. 다만 이재명 대표가 처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정치 보복에 의한 말하자면 검찰의 보복 수사들로 있어서 재판 과정이 많이 남아 있고 지금 3월 26일 날 공선법의 2심 어떤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심이 확정되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부담스러운 결과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후련하게 털어볼 수 있는 결과도 있는 거예요. 예. 유무죄는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정치 역정의 한 고비다 생각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어차피 정치라는 게 승부수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써 걱정한다고 또 그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런 내란 사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은 법과 원칙, 상식과 원칙에 따라서 담담하게 자기의 길을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첫 단추는 잘 꿰었고 하지만 재뿌리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자 아니나 다를까 당 내에서 비명계도 달걀로 바위치기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의 반 이재명 인사들의 행보는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시작이다. 네. 이 통합을 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조기 대선, 민주당은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기 대선에서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분출이 된 상황에서 이제 이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만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놀란 게요. 우리 젊은 층들이 요즘에 이재명 후보를 상징하는 그 숫자가 있습니다. 8125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어떤 겁니까? 예, 815는 잘 아실 텐데 8125라는 것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 8은 8개의 사건, 12는 12개의 혐의, 5개는 5개의 재판. 이것을 조어 형식으로 8125라는 그런 거 있는데요. 지금 특정 후보 몇 분이 얘기를 나왔습니다만은 저쪽에서도 8125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예,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그 8125의 덫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됩니다. 예, 실제로 김동연 후보는 이래서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말을 아주 면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죠. 예, 그리고 임종석 그 전 실장입니다. 이틀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반대 목소리를 내는 분을 지지할 생각이다라고 아주 그 독대하는 자리에서 면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독자적인 목소리가 분출이 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8125라는 숫자가 갖고 있는 함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 민주당 내에 반명 를 자처하는 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을 넘어서려는 사람을 지지할 것이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말을 그렇습니다. 했는데요. 넘어서는. 예, 네. 자 김경수 전 지사,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 필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새로 당을 꾸려서 이미 나갔고 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토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쪽에 힘을 합치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 그 말에 앞서서 8125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8125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약점 포인트를 숫자로 만들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다만 0010이라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의 수임번호가 없었다면 그 공격 포인트가 통했을 텐데 수임번호 0010을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뭐 어떤 공격이 될 것 같고요.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낙연 전 총리 부분들은 그만큼 더 크게 가자라는 겁니다. 통합과 포용을 가려면 이만큼만 정해놓고 가자라는 건 통합과 포용의 행보가 아니죠. 통합과 포용은 아주 같이 갈 수도 없을 만큼 나와 적대적인 사람까지도 안을 수 있을 때 포용과 통합의 어떤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측면이라서 저는 그런 주장들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전제는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최근에 했던 발언들, 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동급 취급하면서 가치 청산의 대상으로 논다면 그건 또 통합과 포용의 가치가 어떤 수용자로서의 어떤 발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통합과 포용의 이 지경을 훨씬 더 무한대로 넓히자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낙연 전 총리께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 그 준비된 상태인 것들이 확인돼야만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통합과 포용에 이낙연 전 총리가 들어오려면 본인에게 달렸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본인에게 달렸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양쪽 동반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까요? 네, 이 손을 저는 내밀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분입니까? 조금만 그 시계를 한 1년 반 정도로만 되면요,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게 대장동 사태 아니겠습니까? 대장동 사태를 처음으로 공론화시킨 게 바로 누굽니까? 이낙연, 당시 대선 후보를 경쟁을 했던 이낙연 캠프에서 대장동 사태를 공론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재명과 이낙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랜드 캐년보다 더 깊은 그런 협고 깊이가 있다. 그래서 둘 사이의 화합,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 당황했죠. 야, 이재명 입에서 중도 보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요, 지금 민주당 후보들 중에서 중도 보수의 그래도 색깔이 가장 맞는 분은 이낙연 아니냐라고 보는 시각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의 간극, 누가 손을 먼저 같이 합시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여권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여권은 지금 명태균 씨 녹취록으로 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두 사람 모두 일단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기 대선에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 부분 어떤 영향 미칠까요? 상당히 저는 타격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예.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바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바는 아예 상반됩니다. 있다와 없답니다. 어중간하게 이건 있는데 이건 없다가 아니라 명태균 씨는 이게 있는데 만났는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건데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금 당내의 대선을 준비하면서 무조건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명태균 씨를 알고 있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할 수 있죠. 근데 아예 모른다고 딱 잡아떼면서 이 문제가 일파만 본 것이고,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알고 지냈는데 알고 지내는 과정 속에서의 어떤 금전거래, 뭐 여론조사 비용의 대가성 이런 게 있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있다 없다로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수사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수사가 불가피하다면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의 어떤 경선, 남지 않을 수 있는 조기 대선에서 이 두 분이 어떤 후보로 뛰었을 때 이게 그렇게 득이 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최근에 드러내놓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육성,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이런 확실한 증거 속에서 뭔가 명태균 씨의 말이 허풍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오세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도 명태균 씨가 어떤 증거를 내놓는다면 굉장히 그 후폭풍은 크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김동원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민주당 내에 명태균 사단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입, 명태균의 황금폰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 박범계, 박주민 의원들은 실제로 이 명태균 씨의 그 수감하는 창원까지 내려가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예. 뭐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 명태균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마치 민주당의 명태균 사단, 오직 그 대선을 위해서 명태균 입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이 5년 전에 우리 정가를 정말 뜨겁게 달랐던 생태탕, 그다음에 페라 땡땡 그 구두 있죠? 그 재판이 될 것이다. 이런 그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고요, 한 가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이 이 깜깜이 선거, 우리가 선거일 앞두고 한 6일 정도는
여론조사 공표 기간 금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때 명태균 씨가 12번의 그 여론조사를 해서 갖다 줬다. 오세훈 시장 쪽은 갖다 줬으면 누가 받았는지를 그걸 얘기를 해라. 받은 사람은 없이 당신은 주기만 하느냐라고 지금 공방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걸 뜯어보면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깜깜이 기간에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 총선에 청주에서 출마를 한 그 후보였습니다만은 그 깜깜이 기반에는 더 정확한 여론조사를 원합니다. 무슨 샘플을 부풀리게 한다거나 표본 마사지를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공표를 할 여론조사가 아니고 내가 지금 상대 후보에게 이기고 있느냐 아니면 뒤지고 있느냐 얼마나 뒤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여론조사 공표 기간에서 12번을 해서 갖다 줬다. 그것도 표본 부풀리기를 했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거는 이 총선에 출마를 한 사람들은 야 이거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